안녕하세요. 중편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편에서 첫 번째가 수신 실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신 실무는 기본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3시간에 걸쳐서 수신 실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신 실무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신 다음에 여신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개론적인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은행에 찾아오는 고객의 분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 고객은 은행에 돈을 맡기러 오죠. 돈을 맡기러 오게 되면 그 맡긴 기간과 그 돈에 대한 대가로 예금이자를 받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고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고객의 분류는요. 은행에 돈을 빌리러 옵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러 오고요. 그 빌린 대가로 대출이자를 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이거의 차이를 예대마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이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돈을 맡기러 와서 예금이자를 받아가는 요 부분이 수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리고 그에 따른 대가로 대출이자를 내는 이 부분이 바로 여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수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다음 주 예금의 법적 성질은 하고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수신이나 여신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요. 이 용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 이런 용어들이 민법적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수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에게 돈을 맡기는 거죠. 맡기고 기간 동안 그 돈을 그 돈에 대한 대가로 예금이자를 받아가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예금의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금전이라는 건 돈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고객이 돈을 맡깁니다, 은행에. 자, 요게 이제 금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굴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예금이자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금전 소비까지는 맞는 얘기인데 그럼 임치계약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요. 임치계약은 같은 거를 빌렸을 때 같은 걸로 다시 돌려주는 거. 이걸 임치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죠. 내가 이제 그날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나 오늘 하루만 제발 빌려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하루만 좀 빌려줘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을 빌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당연히 똑같은 핸드폰으로 돌려줘야지, 그죠? 자기가 사용했던 핸드폰 돌려줘야지. 이거를 그거에 해당하는 대가인 돈으로 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바로 임치계약이에요. 같은 거로 같이 돌려준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는 돈을 맡겼을 때 만약에 1년을 맡겼다라고 하게 되면 1년 후에 똑같은 그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예금이자까지 받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금전소비 임치계약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요.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돈이라는 것을 은행에 맡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굴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금이자를 몇 프로를 주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속인 거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것이 서로 말만 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떤 이제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규약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관의 경우에는 사실 은행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식의 예금이나 혹은 대출이나 이런 거래를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기본적으로 잡아놔야 하는 그런 약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관은 사실 종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있어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있고요. 그런데 이 예금이라는 거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목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적립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수시로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바로 거래 유형별 약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 유형별. 그러면 예를 들어 수시로 입출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도 보통예금도 있을 수 있고 저축예금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또 예금 상품별 약관이 있겠죠. 예금 상품별 약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개별 약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약관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만약에 약관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부터 적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작은 것부터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개별 약정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번 문제가 다음은 예금 약관 적용 순서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먼저 적용할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가장 작은 거 개별 약정에 대한 것부터 먼저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약관이 사실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약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명시나 교부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음 은행의 예금 관련 약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옵니다. 자, 먼저 1번 개별 약관이 기본 약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좀 전에 방금 문제에서 풀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약관에 정한 사항이 없을 때는 관계법령이나 어음교환, 업무규약에 따른다. 예,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약관을 은행에 비치를 해서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해요. 그래서 어디에 비치를 하냐면 우리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제 은행에 이제 가게 되면 소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잡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약관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요청 시 복사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예,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유형별 약관과 예금 상품별 약관의 변경 시에는 1개월 전에 한 달간 이를 영업정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약관, 가장 커다랗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었어요. 그게 만약에 변경이 되게 되면 그 경우에는 당연히 1개월 전에 한 달간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지만 이건 좀 그보단 더 작은 약관의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본거래 약관이 변경될 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약관을 변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혹은 이제 이렇게 게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약관 변경의 내용이 거래처가 불리한 경우, 그럴 때 변경 약관을 시행이 1개월 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해당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일간신문 3개 이상씩이나 할 필요는 없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자우편, 우리가 이제 이메일 같은 거 그런 거를 서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 자동 지급기면 CD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현금 자동 입출 ATM기인데요. 여기 설치 장소에도 게시를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거래 통장에도 표기를 해주고요. 인터넷 뱅킹 가입 고객의 경우에는 초기 화면에 게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예금거래 상대방이에요. 예금거래 상대방이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고객이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은행에 찾아오는 상대편. 고객을 우리가 예금거래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금거래 상대방에 대한 내용이 더 틀린 것은 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금거래 상대방은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도 있고 그리고 법인이라고 해서 법이 이제 그 인격을 부여한 경우죠. 이런 법인도 있게 되는데요. 자연인의 경우에 행위 무능력자이어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연인은 2개의 부류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행위 능력자, 일반적인 대상이고요. 행위 무능력자가 있습니다. 행위 무능력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정 시한자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행위 무능력자의 경우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이 무효나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수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신에서 고객이 와가지고 돈을 맡겼어요. 예를 들어 1억을 맡겼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맡겨가지고 1년 동안 1년 이후에 예금이자와 함께 이제 원리금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행위 무능력자였던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법적 후견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 사람과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 사람과 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했을 때 수신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 무능력자여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여신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게 되죠. 왜냐? 여신의 경우는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억 정도를 만약에 빌려줬다라고 했는데 법정 의견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행위 못 능력자니까 이 계약은 취소해요라고 하게 되면 무효해요라고 하게 되면 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고 회신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회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여신의 경우에는 굉장히 깐깐하게 봐야 하고 조심해서 봐야 되지만 수신의 경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법인의 경우에 이제 공법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공법인은 회계 전담자로 임명된 출납 공무원이나 기관자 명의로 거래한다.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게 법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이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공법인의 경우에는 회계 전담자로 임명된 출납 공무원이나 기관자 명의로 거래를 하는 거고요. 3번에 이제 각종 조합의 경우 조합원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조합의 대표자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틀렸고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나 개인 명의로 거래를 하고요. 사법인은 정관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합법적인 대표자와 거래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비거주자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요. 이거는 조금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거주자라는 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 즉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거주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예 정착을 한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살 수도 있고요. 당연히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 살 테니까 비거주자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을 할 때 세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예금을 가입을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의 경우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예금이든 다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민 비거주자와 외국인 비거주자를 구분을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영주권자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그 나라에 아직 국적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국민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지나다가 결국은 시민권을 획득을 합니다. 그 나라의 국적을 획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적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게 되는 외국인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시민권자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금 상품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CD라든지 아니면 세법상 거래가 제한이 되는 그런 예금인데 그거 외에는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아무거나 가입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이 경우에는 보통 예금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축 예금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기업 자유예금, 그다음에 정기예금, 그다음에 표지여금, 그리고 RP. 이것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비거주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국민인 비거주자는 외국한 거래 규정에 의한 양도성 예금지선을 거래할 수 없다. 제가 방금 얘기를 했죠. CD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는 얘기고요. 외국인 거주자는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정기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국내 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러니까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구분을 할 때 그럴 때 세금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적용을 받느냐. 만약 비거주자로 확정이 되게 되면 제한세율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협약이 되어 있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는 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분류가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비거주자냐 거주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판정하는 그런 신청서가 바로 국내 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예요. 여러분 책에 있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문항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문항에 있어서 거기에는 예스와 노를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의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 중 하나만 예스 체크될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라도 예스가 적용이 되게 되면 이 경우는 거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거주자가 되게 되면 당연히 제한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틀린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4번을 볼까요? 4번의 경우 예금 가입 시 실명 확인 증표로서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그러니까 본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맞는 얘기고요. 예금 상품의 종류에 따라 비거주자 여부 판정을 달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틀린 부분은 3번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금거래 신규 처음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신규 거래 실명 확인을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신에서는 실명 확인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실명 확인을 하느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대해 이제 실명에 대한 내용을 틀린 것은 하고 물었는데요. 1번에 계좌 개설 시마다 실명 확인 증표 원본 및 사본에 의하여 실명 확인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죠. 그래서 원본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4본은 안 되고요. 무조건 원본에 의해서만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틀렸고 그럼 다음 것들은 다 맞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다시 2번부터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번 ARS 및 인터넷 실명 확인 증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요. 실명 확인 증표 4본을 예금거래 신청서에 첨부 보관하는 거 원본으로 확인한 다음에 4본은 첨부 보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명 확인자는 개설 의뢰인 불법, 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거래 신청서에 해당 내용에 관한 자필 확인을 받는다. 그리고 은행의 행정정보 고유 시스템에서 열람한 행정민원 서류는 서로 원본에 준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8번.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원본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 확인 증표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 증표에 관한 열게 잘못된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일반인은 주민등록증으로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만약 학생이다라고 하게 되면 학생은 아직 주민등록도 뒷번호가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뒷자리가 없는 그냥 학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 초본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주된 여권 이런 걸로 하게 되고요.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이걸로 하게 됩니다. 아직 주민등록이 미발급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 초본, 그러니까 그것과 법정대리인 실명 확인 증표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면 법정대리인의 확인 서류 플러스 법정대리인의 확인 서류까지 함께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신 상품 판매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수신 상품 우리가 예금 상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판매 절차에 있어서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의 설명 및 교부 의무를 강화해서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에도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권유 단계에서는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게 되는데 제공 및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 상품은 다예요. CD와 표지화음 등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거래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품 설명을 상품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제공하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거래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상품 가입 단계에서는 CD를 포함한 일부 상품 권유 시 약관을 제공하고 설명해야 된다. 자, 설명을 하고서 이 가입 거래 자기가 이제 가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고객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CD를 포함한 일부 상품 권유가 아니라 모든 상품이죠. 모든 상품 권유에 약관을 제공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틀렸죠. 그리고 수신 상품 판매 절차를 이행했으면 그 이행한 결과를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철저하게 잘 해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령 바르지 않은 것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증거한다. 아직도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대포통장 같은 거 만들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이제 강화해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카라고 해가지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미국과 거래를 하는 거.
미국과 이제 계약을 한 건데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 탈세 방지 및 해외 금융 정보 수집을 위한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보이스 피싱하고 대출 사기 등 대포 통장의 개소할 및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사실 이제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왔어요. 단독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진구하고 목적에 만약 불분하는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거절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권 및 여행자 증명서에 의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를 신규 개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개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경우도 역시 좀 이상하다라고 하게 되면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거는 5번이 되겠죠. 자, 신규 등록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신규라는 건 사실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처음으로 최초 거래가 되는 거죠. 처음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거예요. 최초 거래를 요청한 순신규가 있고요. 내가 이제 이미 거래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적금은 안 들었었다. 예금 거래만 했었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거래 고객에게 신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기존 고객의 정보가 변경되면 당연히 수정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동명의 예금은 공동명의 예금 거래 신청서, 예금 거래 신청서, 예금주 전원을 기재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 공동명의는 사실 굉장히 좀 골치 아프고 좀 복잡한 부분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만들어주기는 하는, 그러니까 안 만들어줄수록 좋기는 한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예금 전원을 다 기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4번에 보시게 되면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 전산원장에는 대표 1인으로 등록을 하며 부속 서면란에 공동명의 예금을 표시한다. 그리고 공동명의 예금주 각자 또는 그 수기에는 예금의 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이제 함께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플이에요. 커플이어가지고 이제 둘이서 결혼 전에 우리가 여기서 뭐 데이트 비용을 쓰자, 아니면 이제 결혼 자금을 여기다 모으자 해가지고 하나의 통장을 만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돈을 모으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이 커플이 무사히 결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러지 않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절반을 내 돈이니까 주세요라고 했을 때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동명의는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 있긴 하죠. 이렇게 된다. 요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어음순합시 유의사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수신을 할 때요, 이제 어음순합에 대한 유의사항을 여러 가지를 쫙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문제 나오는 지문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S전자가 있어요. S전자가 이제 홍길동에게 이제 어음을 준 거예요. 이제 홍길동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액정을 S전자에 지급을 하는데 이제 그에 따른 대가로 이제 뭐 1개월 후 혹은 3개월 후에 뭐 어음을 1억짜리를 뭐 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홍길동이도 이 액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또 어디에다가 이제 재료를 사야 된다는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김갑동이한테 그 어음을 사용한 어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제 배설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나서 또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배서가 계속적으로 연속이 돼야지 중간에 끊기게 되거나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음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또 이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음 앞면에 지시금지 문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 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방금의 이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S전자가 홍길동에게 액정을 받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어음을 주는 거죠. 어음 1억짜리를 준다. 뭐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개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음을 대가로 주고 액정을 받았는데 액정에 불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이거 불량이 있잖아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홍길동이가 누구한테 그 어음을 김갑동이한테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예 이 어음에다가 배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지시금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배서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3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지시금지 문헌이 있는 어음이 뒷면에 배서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수납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당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의 수납은 불가하다. 사실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 뭐 직접 거래로, 창구에서 직접 거래로 할 경우에는 더 수납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 경우는 사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위변조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제 어음 수표 수납 시 유의사항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쭉 연결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음의 법정 규제 요건을 확인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음은 배서가 연속되어 있어. 아까 우리 질문에서 봤었죠. 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횡선 수표 이런 기억하시겠나요? 그 수표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도장을 찍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뭐 은행, 뭐뭐 지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이제 일반 횡선 수표는 당연히 이제 은행 또는 거래처 하나에 수납할 수 있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런 횡선이 여러 개가 찍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납할 수가 없었죠. 그런 경우 수납할 수가 없었고요. 선일자로 발행된 수표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 지금 현재가 예를 들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가 5월 7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봤더니 그 어음에 그 수표에 발행일이 뭘로 나와 있냐면 6월 1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발행이 안 되어 있는데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선일자 수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선일자로 발행된 수표는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되는 거죠. 이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시기간 경과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틀렸다라는 얘기고요. 선일자도 수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음 수표 수납 시 수납이 가능한 것은 몇 개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방금 봤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기서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 개의 횡선이 그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일반 횡선 수표는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아까 이제 제시기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발행일 기준으로 국구 수표는 1년 이내여야 돼요. 1년이 경과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편한 증서도 발행일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이내여야 돼요. 6개월이 경과가 됐으면 얘도 역시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선일자 발행 수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수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가 되는 거네요. 2개는 수납이 가능하다. 다음은 지급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서명 또는 거래 인감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입금을 하고 지급을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금자금 지급기에서 내가 기계를 통해 가지고 카드 넣어가지고 빼요. 그럴 때 무슨 도장을 찍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가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TM기도 마찬가지죠. 현금 카드를 갖고 와서 창구 지급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이 경우도 당연히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자동 납부나 예금주와 사전 약정을 한 상태다. 예를 들어 날인하지 않기로 이런 경우도 당연히 가능한데 예금주가 그냥 찾아와가지고 통장을 들고 온 거죠. 해가지고 지급조서를 썼어요. 써가지고 받게 되는 경우 당연히 날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이 됩니다. 5번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그럼 예금 계약을 해지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예금 거래 해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업자들 가능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사고 신고 같은 게 있어요. 그럴 때에는 모든 영업증에서 하면 안 되겠죠. 해당 은행에 내가 이제 만들었던 그 발행했던 은행의 영업증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명 정기 예금은 실명 확인 후 해지 처리해야 하고요. 예금 거래를 해지할 때에는 미정리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고 해지한 후 통장을 구비할 때는 뒤에 있는 왜 검은 거 있잖아요. 마그네틱선 그걸 이제 제거를 하고 나서 통장을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입금 타정권의 부도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음이 부도가 됐다던가 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S전자가 있는데 홍길동에게 액정을 받기로 했어요. 그에 따른 대가로 어음을 지급을 합니다. 이 어음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3개월 후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홍길동이가 이 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래하는 예를 들어 K은행이다. 그 통장에다 이 엄을 집어넣습니다. 입금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S전자도 자기가 거래하는 뭐 예를 들어 S은행이다.
그 은행이 있겠죠. 그러면 3개월 후에 S은행에 자기가 거래하는 그 통장에 1억을 집어넣게 되면 이때 이제 어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돈을 이제 찾아가면 홍길동이 찾아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때 돈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음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이제 부도가 되는 거예요. 부도 처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K은행의 경우는 돈이 안 들어온 거죠. 어음 교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입금인 즉 홍길동에게 얼른 연락을 해서 부도가 났습니다라고 해서 통지를 해야 되겠죠. 이때 통지 방법은 전화 또는 부도 사실 통지서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도 금액을 당해 입금 계좌에서 출금을 해가지고요. 가지급 채무 계정 부도 대금이 아니라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가지급이 아니라 뭘로 되는 거냐? 미지급 채무 계정으로 통지를 이제 넣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빼가지고 미지급 채무 계정으로 집어넣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부도 단환된 타정권이 있다면 부도음 기입장에 기입하는 결제를 받는다. 그런데 홍길동한테 연락을 했더니 홍길동한테 막 놀라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음을 나에게 달라. 내가 가서 한번 받아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럼 줄 수 있다는 거죠. 부도 실물 어음이 되는 거고요. 권리부등 절차 없이 입금한 영업점에 예금주가 홍길동이잖아요. 홍길동이 이제 K은행 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반환 청구할 때는 본인만 확인한 다음에 돌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예금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자기 자녀를 갖다가 유학을 보내려고 해요. 유학을 보내면서 이제 미국에 예를 들어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유학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요청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예금잔액 증명서가 돼요. 이건 뭐냐면 은행의 채무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나를 유학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해주는 그런 예금잔액 증명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은행의 채무 승인이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금 잔액증명서는요. 잔액증명 발급 의뢰서를 받고 예금주 본인임을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을 하고 거래 인감 또는 서명을 대조 확인하면 본인 확인 시에는 거래 인감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은행의 채무 승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확정적으로 있는 그런 예금 잔액을 갖다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양도 가능한 무기명식 예금, 예를 들어서 CD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발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양도가 가능한 CD라든가 표제어음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발급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당일자로 만약 잔액증명서 발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통장에 3,500 정도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돈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뺀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일자로 잔액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당일에 잔액 및 예금 관련 표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추가 거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금 잔액증명서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자, 예금 질권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가가지고 나 돈 좀 빌려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 해가지고 한 1억만 빌려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B는 A에 뭐를 믿고 빌려주냐? 내가 너를 믿고 어떤 부분을 믿고 빌려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A가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현재 K은행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정기예금이 있어. 그런데 이게 아직 만기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한 3개월 후에 만기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3개월 후엔 찾아가지고 돈을 돌려줄 테니 지금 나에게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안 주게 되면 이거에 대한 거를 너가 가져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권 설정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B가 정말로 와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K은행에 진짜 5억짜리 정기예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 질권 설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소유는 A의 소유인데 처분을 맘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설정을 할 때는 K은행의 승낙이 필요해요.
K은행 승낙. 왜 K은행 승낙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A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5억짜리 정기예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담보해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K은행이 이런 질권 설정을 요청을 할 때 자기한테 혹시 담보받은 거 없는가 이런 부분을 상대 처리하고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승낙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질권 설정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문항을 보시게 되면 예금 질권 설정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의 승낙 방금 얘기했었죠. 은행에 승낙을 하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설정 효력은 설정 당시 예금 원금에 국한한다. 그게 아니라 아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이자까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권 설정의 효력은요. 원금 플러스 이자 채권에 대해서도 효력이 갑니다. 그래서 이자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틀리게 된 거고요. 그러면 1번이 틀렸다라는 거 보게 되면 나중에 나머지 부분들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이제 틀린 거고요. 얘가 틀렸다. 플러스 이자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번, 질권자는 설정된 예금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질권자는 당행이 질권자인 경우, 아까 이제 K은행이 질권자인 경우와 제3자 B가 질권자인 경우로 나누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질권성장 승낙 의뢰서 2부와 예금통장 및 증서를 받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질권자가 당해인 경우에는 그냥 질권설정 계약서에 가름을 한다. 그리고 5번 은행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질권자는 은행 또는 제3자의 주장에 대항할 수 없으며 은행은 사고신고의 유무, 승낙 의뢰서에 날인된 인감이 거래 인감과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예금주에 대한 대출 채권이 있을 때에는 당해 채권 보정에 이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승낙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설정 효력이 가게 된다. 질권 효력이 가게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중지에 대한 계좌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용되는 것들이 거래중지 계좌가 이제 이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래중지 계좌를 만들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게 나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계좌는 따로 관리해서 입출금 거래나 잔액 조회, 이관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바로 거래중지 계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사유 예금 등 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그런 계좌가 대상이 됩니다. 맞고, 거래중지 계좌의 해지는 개설점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업장에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렇지 않고 모든 영업장에서 가능하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소액인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 계좌 중에서 거래가 중단된 계좌의 경우 대포 통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중지 계좌를 편입을 시킨다라고 아까 제가 초보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질권성장 등록 계좌나 자동이체 등록 계좌, 통장 대출 등록 계좌 등 업무 소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편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개설점에 가능하다가 아니라 모든 영업장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명의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명의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될 건데 21번 내용은 유증을 포함한 상속에 의한 명의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 이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일단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정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경우 지급정지 등록을 해서 상속을 마칠 때까지 지급 또는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증빙 서류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맞고요. 혹시나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이라든지 유류분 청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확인하고 상속인 전원이 와야 돼요.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상속인들이 만약 공동명의로 계속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예금 처리 절차에 의하고 대표 상속인이 계속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금 거래 신청서를 받는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예금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은행 동의 후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자격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비과세 종합저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법적 성격으로 인해서 이제 65세 이상의 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속인이 예를 들어 30세 청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가입을 할 수가 없겠죠. 명예 변경도 아예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예금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가입 자격이 맞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방금 제가 얘기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경우는 명의 변경이 되지 않고요.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거래가 가능한 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법적 성격에 의해서 예를 당좌 예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격에 부여가 되는 거 있잖아요. 가계 당좌 예금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 또는 상속 지분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예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제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사실 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법정에 넘겨가지고 공탁해서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해결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각종 절차는 명예변경 절차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예변경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